KF-21 보라매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게 아닌 이상 일말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설레발 좀 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KF-21 초도 물량 40대 양산은 많은 국민분이 원하셨던 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이 요청하신 만큼 오늘은 KF-21이 부활하기까지 그 우여곡절 많았던 순간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KF-21 보라매의 초도 물량 양산이 결국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선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기존 40대로 승인했지만 예산 책정 기준이 되는 한국국방연구원 통칭 카이다의 양산 물량 20대 축소 제한으로 예산이 본래 계획의 절반만 배정된 탓입니다. 결국 KF-21은 2024년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양산하는데 필요한 예산 4조 원을 우선 배정받고 이후 개발 상황에 따라 추가로 20대 양산에 필요한 4조 원을 받는 일명 20+20 방식으로 초도 물량 생산이 잠정 결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더구나 애당초 카이다는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에 돌입한다는 이유를 들며 공대지 무장분리 시험 등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초도 물량 절반 축소를 제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KF-21을 믿을 수 없다고 낙인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군과 방산업계 등은 물론 여론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자 그나마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에 안에 2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을 포함했는데요. 사실상 조삼모사만도 못한 결과입니다. 말이 20대 추가 생산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산 단가인데요. 초도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KF-21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생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감산하면 KF-21의 생산 단가는 대당 700억에서 800억 원 수준에서 1000억 원 초중반까지 훌쩍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출길도 막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일례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F-35가 한 대당 980억 원가량입니다. 당연히 이는 프로그램 코스트를 제외한 미 공군 도입 물량에 한정된 극단적인 가격이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가격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KF-21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FA-50이 닦아놓은 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1000억 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FA-50이 우수한 전투기라 하더라도 굳이 KF-21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개발 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KF-21은 초도 개발비 전체를 따져도 고작 8조 원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이 2배에 가까운 개발 비용을 1년마다 소모 중인 F-35와 비교하면 정말 알뜰살뜰 총력을 다한 건데요. 그럼에도 KF-21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고작 10년 만에 시제기를 공개했고 바로 또 1년 만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올해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조기 양산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공군 역시 일정을 앞당겨 2028년까지 KF-21 초도 물량 40대 전력화를 완료하고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노후한 F4, F5를 전력 공백 없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카이다의 이번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계약 물량 축소를 이유로 납품 가격을 높게 부르면 생산 가격이 뛰어오를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 국방부도 첫 양산 물량이 40대가 아닌 20대로 축소되면 소량 생산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과 장비 유지, 보수 비용 증가, 그리고 생산 공백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2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인 8조 원은 당연하고 1차 20대를 양산하기 위한 4조 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즉 자칫하면 반토막난 20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KF-21 첫 물량을 2024년에 20대를 만들어 놓고 성능 검증 이후 2025년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는 건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황당한 처사라면서 그동안 최초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다 보니 쌍발, 단발 논쟁으로도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제는 물량 때문에 또 전력화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게다가 카이다는 아주 비겁한 술법으로 KF-21 양산 물량에 대한 논쟁조차 시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조급하게 일정을 짜다 보니 대응조차 못해보고 예산안이 절반만 반영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카이다가 의도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늦게 밝힌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지도록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단순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KF-21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아예 대놓고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카이다가 내세운 양산 물량 축소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개발 진행에 문제가 많고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KF-21은 블록원조차 완료될지 의심이 갈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봤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시제기인 지금 상태로도 실탄을 탑재하면 당장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은 이미 기총부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시험탄을 분리하는 무장분리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공대공 무장 확보가 중점인 KF-21 블록원 완료가 의심된다는 카이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카이다 자체가 정보 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 발언권이 너무 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시지만 대한민국에는 비슷한 이름의 군사개통연구소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로 1970년 출범한 방위사업청 소속의 연구기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물자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항공기의 경우 KT-1과 T-50 골든 이글, 탐색 개발 등을 진행했고 전자전장비인 ECM 포드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상의 큰 그림은 ADD가 그리고 세부 설계와 생산은 사업 실패 위험 부담이 덜한 군수업체들이 담당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KT-1은 ADD에서 초기 개발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세부 설계와 제작은 후에 카이로 통합된 대우항공에서 담당했었고 K2 소총의 개발 또한 실질적인 설계와 제작은 대우정밀에서 담당했습니다. 반대로 카이다는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의 약칭입니다. 애초 목적 자체는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과 인력 및 자원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1979년에 ADD 부설 국방관리연구소로 출범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도 두 기관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곧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 및 자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확보가 기묘해짐에 따라 카이다는 국방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따라서 카이다는 국방부 소속으로 안보 전략을 짜는 연구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종의 정부 출연 군사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당초 목적상의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업에 리스크를 부각하고 사업 진행을 막는 연구로 비화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사업을 막고 보는 딴지거리가 대락률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카이다는 국내 연구 개발 사업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 인색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카이다가 주장하는 KF-21의 기술적 미성숙 역시 블록2로 예정된 사안, 즉 공대지무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죠. KF-21 블록1은 시제기인 블록0의 엄격한 시험 비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한 후에 2026년부터는 공식적인 체계 개발의 완료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블록1은 노후화가 한계에 다다른 F5와 KF5의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은 반매립식으로 장착되는데요. 블록1의 기체 양산 계획 규모는 대한민국 1차 도입분 40기와 인도네시아 도입분 50기를 포함해서 모두 90대입니다. 그리고 KF-21 블록2는 2차 도입분 80대를 의미하며 비로소 공대지무장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에이사 레이더 업데이트로 대공, 대지, 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이 순항한다면 2029년 양산이 목표인데요. 일반적인 전투기 개발에서처럼 공대공 전투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공대지 전투 능력 개발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아주 평범한 개발 플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이다는 지금 당장 공대지 타격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KF-21의 성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카이다는 이미 몇 달 전에 발표된 무기체계 로드맵을 뒤엎고 무리하게 공대지 미사일 시험 스케줄을 앞당겨 넣어 조건을 내밀었는데요. 항공폭탄 같은 비교적 단순한 지상공격 무기는 억지로라도 2024년에 통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밀유도 폭탄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백번양보에서 이를 두고 기술 수준 부족을 운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시험을 통해 극복해 나갈 일입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공대지 무장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양산 물량을 줄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우리 기술진은 이미 국산 공대지 무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천룡은 2030년대에 보라매의 장착 예정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최고 속도 마 1 이상, 최대 사거리 8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력과 스탠드오프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 한국형 타우러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지난 2021년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극초음속 비행체인 하이코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2024년 이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앞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인 KF-21의 양산이 축소된다면 공대지 무장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다가 그토록 주창하는 KF-21의 공대지 능력이 위태로워진 셈입니다. 게다가 카이다의 주장대로 20+20 양산을 진행하면 본격적인 멀티롤 사양인 블록2 단가가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옵션 20대마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두통이 밀려오는데요. 그나마 아직은 최종 재가가 남았다는 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할 120대와 인도네시아가 주문한 50대를 더해 총 170대의 확정 물량이 있습니다. 이 중 초도 물량은 40대로 2028년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대당 약 880억 원대의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과 시제 6호기의 시험 비행이 완료되며 본격적인 양산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폴란드와 UAE 등이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전해온 것이 알려지며 분위기도 한껏 고양되었습니다. 성질 급한 일부 언론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KF-21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그런 호들갑조차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 항공기술과 군사기술의 세계적인 수준을 증명하는 바로미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카이다는 바로 여기에 찬물을 들이부어 버린 건데요. 그러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국책기관이 KF-21 사업에 재를 뿌린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이다는 이미 2012년부터 기술 부족,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며 KF-21 개발을 반대했고 한국개발연구원 통칭 KDI 역시 개발 극초기인 2007년부터 KF-21의 경제성을 들먹이며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성이 지금 KF-21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KF-21은 사업비만 18조 원에 육박하며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개발 사업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카이다나 KDI 등 KF-21의 경제성을 지적하는 기관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에 18조 원을 때려박느니 이미 실전 검증까지 끝마친 기종을 도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나 부르짖는 경제성이 과연 외산 전투기가 더 높을까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KF-21의 초도 양산 물량 축소 정도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지 못하는 건 물론 아쉽겠지만 그보다 성능 좋고 강력한 데다 경제성까지 좋은 외산 전투기가 있다면 일보호태 2보 전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21은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기준으로 한 대당 880억 원이라는 양산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제성 논란은 여기서부터 정점을 맞이했는데요. 하이급 전투기의 천병격인 F-35의 가격이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8,250만 달러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비교하면 대략 하나 1,074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F-35가 최대 780억 원대까지 낮아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KF-21의 목표점인 스텔스를 이미 달성한 데다 F-35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이죠.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F-35는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980대 이상 생산되며 규모의 경제를 형성했고 따라서 양산 가격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35가 780억 원이라는 건 낚시성 홍보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F-35를 4,600대 이상이 양산된 F-16 수준으로 마구 찍어내지 않는 이상 항공유만 주입하면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플라이 어웨이 가격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국만큼 F-35 유지보수가 자유롭고 관련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도입가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2023년 대한민국이 F-35 25대와 엔진, 전자전장비, 군수 기술 지원 등을 도입하는데 투입한 비용이 무려 50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 6조 6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한 대당 대략 2,60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이게 F-35 도입 가격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에어백, 파워윈도우, 에어컨 등이 달려있지 않은 깡통차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처럼 전투기도 엔진조차 탑재되지 않은 깡통기체로 가격을 책정하는 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준입니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방산무기, 그것도 전투기 분야에서 이제 막 개발 단계인 기종과 이미 1,000여 대 이상의 물량이 확보된 기종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KF-21은 양산 수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더욱 떨어질 텐데 지금 단계에서 F-35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는 애초에 완성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일례로 F-35는 기총균열 문제로 2024년은 되어야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순차 도입한 F-35는 전체 40대에 이르는데요. 이 때문에 군은 약 5년 9개월 동안 실사격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 북한 군용기의 무력 시위에 대응할 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용 탄약을 탑재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선 군인에게 실탄도 쥐어주지 않고 전선에 투입한 셈입니다. 이는 실사격 시 기총에서 발생하는 균열로 실탄 장전이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F-35의 기총 물량 문제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기 시작한 직후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실탄 사격 시 기총에서 발생한 균열로 엔진에 파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비행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결함이 보강되기 전까진 기총 실사격을 제한한다는 주먹구구식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수리가 완료된 건 고작 16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현대공중전에서 기총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핏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중력의 50배가 넘는 부하의 급기동까지 할 수 있는 AIM-9X 사이드와인더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된 마당에 기총은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직전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더 이상 기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F4 계열기 대부분에 기총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은 표적 식별이 어려워 반드시 육안 확인이 필요했고 추적 성능도 미군의 예상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기총 사격에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초근접 도구 파이트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대공 미사일은 적기 정면 조준이 불가능해서 월맹군 파일럿들이 헤드온, 다시 말해 정면 승부를 걸어버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고도 여전히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즉 기총이 달려있느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이런 극악의 환경 속에서도 미군은 1대 3.6이라는 교환비로 베트남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F-4대가 추락할 때 월맹군 미그기는 서너 대가 격추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준수한 교환비인 것 같지만 F-4는 당시 월맹군의 주력이었던 미그-21, 미그-19, 미그-17, 미그-15보다 성능이 월등했습니다. 페이퍼상으로는 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해야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경험한 모든 전쟁에서 베트남 공중전은 역대 최악의 교환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부터 미국은 도그파이트를 상정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전투기의 기관포는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기총은 닭 잡는 칼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동시에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이 고장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나마 우리 공군은 2024년부터 F-35 실탄 사격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2018년 도입 이후 장장 5년이 넘도록 제대로 활용조차 못한 셈인데 경제성 논리에 근거한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F-35는 개발 기간이 늘어지면서 미완성품으로 판매한 뒤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를 개발해 성능 개량을 더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운용 과정에서 늘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구입비 외에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에는 F-35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공채 착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공군에서는 1년여가 넘는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해당 전투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사고 당시에는 전투기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기흡 입구로 빨려 들어간 새가 랜딩 기어 작동 유압도관과 전원 공급에선 바퀴 등에 손상을 입혔고 그로 인해 300여 곳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심각한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드물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진짜 문제는 추산된 복구비가 1,4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체 가격이 1,100억 원이었는데 수리비가 이보다 300억 원이나 비싼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4년이 넘는다는 겁니다. 아예 미국 현지까지 기체를 옮겨 오버홀에 가까운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니 공군에서도 복구 후 안전성 검증 절차까지 생각하면 폐기하는 게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리비나 수리기간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 수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산 전투기 운용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외국산 무기의 정비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이 차단되면서 해외 기술자의 입국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덕분에 수리가 필요한 각종 첨단 무기의 정비가 지연되면서 해외 외주 정비의 국내 전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군은 국내 업체를 통해 정비 기간 감축과 예산 절감 효과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는 무기체계 국산화가 왜 필수적인지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투기는 MRO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투기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하면 10대를 판매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의 경제성 논란은 파이다의 타당성 조사가 눈 가리고 아웅식 딴죽걸기나 다름없다는 걸 입증한 셈인데요. 경제성에 대한 논리라면 개발에 드는 비용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익과 경제적 이익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초도양 산물량이 기존 계획대로 40대가 확정되면서 이제 KF-21 보람의 1차 전력화도 순항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하고 2026년이면 전력화를 시작, 약 4년 뒤인 2028년이면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이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 개발을 마무리 짓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 우리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다만 앞으로 120대를 전력화하려면 그만큼 길고 멀게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사태로 역적 집단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지만 파이다는 본래 합리적인 국방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안보환경,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획 등 인력자원 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 소중한 국방예산을 투자할 타당성과 그 예산이 허튼 데 쓰이지 않는지 연구 분석하는 기관인데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KF-21 2차, 3차 양산에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국산 무기 체계의 부정적인 집단이나 일부 언론들은 KF-21이 조금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그러면서도 예산의 압박 때문에 무기체계의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블록1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와 내부 무장창, 유무인 복합체계 등 차세대 능력을 추가한 블록3까지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이 맡은 첫 번째 전투기인 이상 딴죽을 걸 만한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현실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해결 방법 역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KF-21 120대가 별다른 차질 없이 양산 전력화되려면 이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출 물량을 늘려 기체 양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허튼 소리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T-50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T-50은 약 20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T-50과 FA-50의 최대 장점이 된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성능도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고성능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T-50 실전 배치 이후에도 비용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전술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T-5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기본 훈련기, 경공격기들이 잇따라 퇴역하면서 T-50 계열기의 주가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이제 T-50과 FA-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최소 18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실적이 T-50의 필요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KF-21도 바로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폴란드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는 지난 2022년부터 자국 내 최대 방산업체인 PGG 그룹의 입을 빌어 KF-21 사업 개발 참여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체납 중인 분담금을 인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KF-21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현재 10대를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이 덕에 이미 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민국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한 상태고 FA-50의 유지보수 등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전투기의 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KF-21을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후속 운영 지원은 항공기 수명 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므로 관련 인프라의 유무가 전투기 도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문제는 KF-21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폴란드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약 1년 뒤인 2025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하면서 뜻하지 않은 동거정부가 된 폴란드가 정치적 혼란을 딛고 KF-21까지 도입하길 바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공군현대화의 일환으로 2006에서 2008년 사이 48대의 F-16 시리 블록5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F-16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3억 8,900만 달러, 하나 약 5천억 원 상당의 전투기 지원 계약 승인을 받아내면서 현대화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미들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에 예산을 쏟아부은 직후라는 뜻입니다. 또 폴란드는 46억 달러, 약 6조 원을 들여 F-35 32대를 도입하며 동유럽 최초로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F-35와 F-16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서방 세계의 하이로우 믹스 편제인데요. 전폭기인 수호이-21을 대한민국의 FA-50이 대체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폴란드는 이미 공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아닌 이상 폴란드가 단기간 내에 KF-21을 도입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KF-21은 미국의 F-16, 프랑스의 라팔과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성능이야 KF-21이 독보적이지만 이미 시장 입지가 단단한 두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선점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시장은 KF-21의 진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대한민국의 FA-50이 저렴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으로 앞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FA-50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업계에서도 KF-21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토 확장 애역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는 앞바다 지척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인데요. 오죽하면 1992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의 맞보를 놓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군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필리핀 자체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필리핀 공군이 FA-50PH 12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PH는 FA-50 블록 10 사양으로 경공격기로서는 훌륭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중국 남부 정부의 젠10, 젠20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기가 절실한데요. 이 경우 KF-21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주력기로 KF-21을 운용하고 양적 주력기로 FA-50PH를 운용하면서 자체적인 하이로우 믹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FA-50PH 24대, OV-10 브론코 5대, A-29B 슈퍼 투카노 6대로 전술기 편제가 단출한 필리핀으로서는 후속 운용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혹할 만한 구성인데요. 이외에도 자위적 방어를 위해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 국가들도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경우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F-16을 도입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전투기를 도입한 터라 KF-21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지만 루마니아에서 운용 중인 F-16은 F-16 AMBM, MLU 모델로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에서 한번 퇴역 처리된 중고기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입 당시 루마니아 내부에서 잡음이 상당했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루마니아는 서방 세계의 F-16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기 위한 중간기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F-16 훈련을 위한 훈련소까지 개소된 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연대화를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중고기체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KF-21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 체코도 KF-21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데요. 체코는 약 7조 2,750억 원 24기의 F-35를 도입했지만 정작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들급 전투기는 여전히 JAS-39 그리펜을 스웨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력 강화가 필요한 체코라면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은 많지만 국제정세상 무기 구입이 쉽지 않으며 최근 한국 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중동도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라크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고 이집트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KF-21 양산 전망을 300에서 5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소요분 120대를 제외하면 180에서 380대는 수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얼핏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지만 다수의 외신들 역시 KF-21의 수출 전망을 최소 300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은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물량이 더해진다면 그 기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이제 막 땅을 박차고 날아오른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앞에 펼쳐진 창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한민국의 SM-6 함대공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한 데 이어 요청 2년 만에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까지 결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모델 42기와 관련 설비 그리고 10기의 공중전 훈련용 모의 미사일 등으로 총 5,210만 달러, 하나 약 675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 초 중국의 정찰위성이 미국 본토에서 발견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F-22가 격추에 동원했던 바로 그 미사일인데요. 가격은 한 발당 6억 원이 넘는 값비싼 미사일이지만 단언컨대 현존하는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미국이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쯤이면 많은 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중국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AIM-9X 판매가 결정된 같은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소통 채널을 복구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정상은 미중 대립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 신냉전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얘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AIM-9X 판매 결정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실제로 판매 논의를 주도한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성명문을 통해 AIM-9X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동맹국의 안보 강화와 함께 미국의 외교 목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날 DSCA가 6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함대공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걸 감안하면 말이 어려울 뿐이지 대한민국의 전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소리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연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현작태를 보면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태평양 영내안보에 대한민국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행동을 보면 왜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전쟁에 이끌려 다녀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태지역은 다시 말해 남중국해 이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된 말로 대만이 중국에 먹히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태평양 진출로를 가로막히게 됩니다. 게다가 AIM-9X 도입은 앞서 말한 대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성장을 우리와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확장 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미국을 최대한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제공권장악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AIM-9X는 개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더욱 성능 좋은 공대공 미사일의 유무가 중요한데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여 군사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세계 군사력 보고서인 밀리터리 밸런스 2023 기준 중국의 전술기 보유량은 최소 1626대에 육박합니다. 외부에 알려진 물량만 이 정도인데요. 물론 이 중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60년이 넘은 젠7이나 주력에서 밀려난 지 오래인 3세대기 젠8, A, B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젠10, 젠11, 젠16 같은 4세대에서 4.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성능 자체는 의심스럽지만 아무리 그래도 물량이다 보니 충분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사시 우리 군이 제공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적어도 한 발에 한 놈을 보낼 수 있을 화력과 정밀함이 필요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기 숫자는 대략 422기 내외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전술기 전체에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이 한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북부 정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수치입니다. 공군의는 대상 지역의 공중을 통제하고 적군의 공중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지휘 및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상황인식과 작전의 효과적인 실행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건 적의 눈을 빼앗는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게다가 공군 우위가 확보되면 공중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대로 지상에서는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교리가 북진 점령 후 방어에 맞춰진 대한민국의 전술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기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제공권만 장악하면 압록강을 따라 매우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이라는 천연방어선은 중국과 한반도를 나누는 중요한 경계선이지만 폭이 좁은 곳은 70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하 난이도 역시 낮은 편이라 제공권이 수반되어야 여기서는 중국 북부정부 지상군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건 결국 정찰 및 탐지 활동이 자유롭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일례로 탐지거리만 370km에 달하는 우리 공군의 2737 피스아이라면 평양상공에서도 다렌시와 선양시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선양시에 위치한 중국 북부정부 공군의 사령부를 손바닥 들여보듯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부정부의 해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로켓군 65기지 역시 선양시에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하는 한 제공권 장악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북한의 처참한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병참의 상당 부분을 공중수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감안해도 제공권 장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에만 의지하다 보급체계가 박살난 사례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군을 통해 너무도 뼈저리게 배워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공권 장악은 직접적인 교전부터 지상군 지원, 방어선 구축, 그리고 적의 전략무기 사용 억제와 보급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역 내 안보에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FA-50부터 AIM-9 계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왔습니다. 바로 AIM-9LM입니다. 최소 사거리 4.8km, 최대 사거리 35.4km에 이르며 최대마하 2.5의 속도로 비행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적을 추적하는데요. 심지어 오레스펙트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한 AIM-9L부터는 적기에 배기구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도 라곤이 가능합니다. 이는 광학 필터의 개선과 함께 향상된 적외선 시커로 항공기 표면의 마찰열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 덕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4개의 카나드가 각자 구동하기 때문에 최대 30G에 달하는 기동력을 보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30배에 달하는 급선회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AIM-9L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80%에 달하는 격추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덕에 AIM-9L은 같은 계열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었지만 오직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만 판매되었는데요. AIM-9M은 여기서 추진체와 추적 시스템을 개선했고 기만체 저항력과 IRCCM 등 전자전 능력을 더욱 향상한 모델입니다. 이 전자전 방어 능력은 AIM-9 계열 미사일의 가장 최신형이자 관련 기술의 정점에 도달한 AIM-9X 슈퍼사이드 와인더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AIM-9X부터는 카나드가 보정형으로 바뀌고 추진부에 추력 편향기가 탑재되면서 방향 전환 능력이 더욱 자유로워졌는데요. 이 덕에 AIM-9L보다 1.6배 이상 향상된 50G의 고기동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쯤이면 전면으로 발사해도 90도로 급선회해 후방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이런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아울러 조준선박 추적 기능, 일명 HOBS를 탑재하면서 90도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방뿐만 아니라 측후면까지가 전부 AIM-9X의 타격 범위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AIM-9X 초기형을 F-15K와 함께 도입했고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블록2와 블록2 플러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가격은 억소리 나지만 세 차례나 도입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FA-50은 블록 20부터 KF-21은 블록 1부터 AIM-9X를 탑재하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 KF-21은 이로써 미티어와 아이리스-T부터 AIM-9X까지 미국과 유럽이 자랑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술적 다양성이 넓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각 국가의 미사일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여러 국가와 상호 교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양한 무장을 국산 전투기에 운용할수록 대한민국만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개발진들은 KF-21 개발이 완료된 이후 5년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9X와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을 추진 중이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와 유사한 덕티드램Z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무장통합과 운용 경험이 대한민국의 개념적 지평선을 넓힌 덕입니다. 쉽게 말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미국이나 유럽에 전혀 뒤질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KF-21 보람에 뿐만 아니라 T-50, 나아가 FA-50 개발에서도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무리라며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 개념의 확장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대방사 유도탄의 자체 개발에도 돌입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AGM-88G, AARGMER, 통칭 함의 최신 모델을 KF-21에 통합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단계에서 방어하기 위한 상승 단계 요격미사일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데요. MD 시스템의 전통적인 종말 단계 방어로는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탄도미사일의 추진 구간에서 격추할 수 있으면 부수적 피해는 물론 요격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단계 요격미사일은 기술적 어려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투기 무장 관련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증일 텐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이 대한민국의 전략 수준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